겨울밤 강남역 근처 골목에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 하나가 그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아이의 왼손에 멈췄습니다. 검지손가락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점. 자신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유전되는 흔적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어요.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눈 속에 쓰러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남자의 심장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쓰러진 여자와 아이들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이 반전의 시작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일상 속 짠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년 전 서울 마포구의 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26살의 이서연은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굽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30살의 강민준이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그는 친구와 함께 창업한 IT 벤처기업의 공동대표였습니다. 회사는 이제 막 투자를 받기 시작한 단계였어요. 서연이 접시를 들고 다가와 민준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검지손가락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점을 살짝 만지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도 이거 닮았으면 좋겠다. 민준은 웃으며 그럼 자기 분신이 생기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목에 걸고 있던 별 모양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준이 프로포즈할 때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죠. 두 사람만의 특별한 표시였어요. 식사를 마칠 무렵 민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재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회사 공동 창업자이자 민준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재혁은 큰 투자건이 들어왔으니 지금 당장 회사로 와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서둘러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오늘 산부인과 예약이 있다며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안하다며 회사 일이 급하니 다음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다녀와도 괜찮지? 서연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산부인과 예약 확인서가 들려 있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오늘 임신 확인을 하게 될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집을 나간 민준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예약 확인서를 가방에 넣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 한쪽에는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회사 일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큰 테이블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민준은 서류를 넘기며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 박소영이 조심스럽게 이 투자건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며 법무팀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소영이 다시 한번 지분 조건 문제를 언급했지만 민준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말 안 들려? 내가 결정했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앉은 공동대표 한재혁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민준의 판단이 틀린 적 없으니 믿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 투자건은 수십억 원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계약 조건에 숨겨진 독소 조항 때문이었죠. 소영이 경고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민주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내팽개치며 책상을 쳤습니다. 재혁이 들어와 안타까운 표정으로 자기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자기가 도와줄 테니 다시 일으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재혁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재혁은 보여줘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열고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에는 서연이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죠.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남자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며 우연히 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민주는 사진을 주먹으로 구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민주는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며 이게 뭐냐고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은 이건 오해라며 설명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민주는 돌아서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 7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이 되었어요. 강민주는 3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업계 상위권으로 성장했고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 같은 활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밤까지 회의가 이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혼자 강남역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작은 손이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여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이었죠. 민준의 시선이 아이의 왼손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지손가락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선명했어요.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은 뛰기 시작했어요. 눈 속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서연이라는 이름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차갑게 내친 바로 그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어요. 민주는 재킷을 벗어 그녀를 감싸고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쌍둥이가 뒤따라 뛰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달렸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년 전에 이혼한 전처? 자신이 차갑게 내친 사람? 고민 끝에 그는 보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의료진이 서연을 들것에 옮기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주는 쌍둥이를 데리고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눈에 젖어 있었고 신발은 너무 작아서 발꿈치가 벗겨져 있었어요. 민주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따뜻한 코코아와 빵을 사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배고프냐고 물었지만 아이들은 쉽게 손을 뻗지 못했어요.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먼저 엄마 괜찮아지면 먹을래요.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아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남자아이는 자기가 하늘이라고, 여자아이는 자기가 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들의 왼손을 보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검지손가락에 자신과 똑같은 초승달점이 있었어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목에 걸린 작은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쪽짜리 별 모양. 하늘이와 별이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두 개를 합치면 완전한 별이 될 것 같았어요. 7년 전 서연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설마 이 아이들이? 입술을 달거리며 혹시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밤새 병원 복도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샀어요.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아 있는 하늘이와 별이 옆에서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빨간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가 깨어났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말기 간부전이라는 진단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재혁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였죠. 그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재혁의 시선이 쌍둥이에게 향했습니다. 애들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와 별이가 동시에 민준 뒤로 숨었어요. 작은 손으로 민준의 재킷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늘이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저씨, 저 사람 무서워. 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말 맞아. 뭔가 이상해. 재혁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들은 더 깊이 민준 뒤로 숨었어요. 본능적인 거부감이었습니다. 재혁은 애들이 낯을 많이 가리나 보다며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민준에게는 전혀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민준의 옆에 있으면 안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은 그 차이를 느끼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민준은 재혁에게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혁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다가 알겠다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재혁이 떠나자 아이들이 민준 뒤에서 나왔어요. 별이가 작은 목소리로 저 사람이 아저씨 친구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친구인데 왜 무서울까 하고 중얼거렸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방금 전 아이들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잠시 후 의사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환자가 깨어나서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왜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서연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냐며 우리는 이미 남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저 아이들, 하늘이랑 별이가 혹시 자기 아이들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따로 있다고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민준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손에 있던 초승달점을 그리고 목에 걸린 반쪽 팔찌를 떠올렸어요. 정말 그러냐고 다시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서연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늘이와 별이는 민준에게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민준을 보면 달려와 안겼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비서 박소영을 불렀어요. 사무실에서 저녁 늦은 시각 소영은 민준 앞에 앉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서연 씨의 지난 7년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주소 변동, 직장 기록, 통장 내역 등 가능한 모든 것을 말이죠.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혼하신 분인데 정말 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알아야 해요. 반드시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영은 사흘 동안 발로 뛰었습니다. 주민센터, 은행, 쉼터, 고시원 서연이 살았던 모든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두꺼운 파일을 들고 민준의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주소 변동 내역이 있었어요. 7년 동안 8번 이상, 고시원에서 쪽방으로, 쪽방에서 쉼터로,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삶의 궤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기록이었어요. 이혼 당시 합의서에는 위자료 20억 원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서연의 계좌에는 단 한 푼도 입금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연체, 압류 마이너스 기록만 가득했어요. 소영이 이상한 점이 있다며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20억이 서연 씨 계좌로 간 게 아니라 제3자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를 추적한 결과 한재혁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소영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이들 출생신고서였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하늘, 강별. 어머니란 애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아버지라는 공란이었어요. 소영은 출생일은 7년 전 1월인데 신고는 5월에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4달이나 늦게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 숨어 지낸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며칠 전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몰래 채취한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유전자 검사 맡아주세요. 저랑 비교해서요. 소영은 봉투를 받아들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제발 자기 아이들이길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소영에게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는 회의를 중단하고
급하게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책상 위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주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검사 의뢰인은 강민준, 검사 대상은 강하늘, 친자 확률은 99.999%, 결론은 친부로 판정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 아이들이었어, 7년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았다는 사실, 자신이 그들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사실, 모든 것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게 있다며 소영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7년 전 호텔 사진의 원본이었어요. 이 사진이 합성이라고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한 결과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본에는 서연 씨 혼자만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영이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합성을 의뢰한 업체를 추적했더니 대금 지급 계좌가 한재혁 이사님 비자금 계좌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재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진을 건네던 모습, 자신을 위로하던 그 목소리. 그럼 모든 게 재혁이가 한 짓이냐고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있다고 말했어요. 서연 씨를 7년간 괴롭힌 사람들이 빚쟁이처럼 위장한 용역 업체였다는 것, 그리고 한 이사님이 그들을 고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 소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지분 계약서였어요. 7년 전 민준이 혼란스러울 때 한 이사님이 지분 조정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요. 민주는 그 계약서를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이 재혁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재혁이 자신을 고립시킨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를 내쫓고 자신을 혼자 만들고 그 사이에 회사를 차지한 것이었어요. 민주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7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재혁의 말만 믿고 소영의 조언을 무시하고 서연의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자신, 자기가 다 망친 거라는 생각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영이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서연한테 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그리고 재혁도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들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간성 혼수 직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체간 이식이 필요한데 오늘 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더 노랗게 변해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준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서연 앞에 펼쳤어요. 이제 다 알았다고, 하늘이랑 별이가 자기 아이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알아서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도 조작이었다고, 재혁이가 다 꾸민 거였다고 말했어요. 7년 동안 서연을 괴롭힌 것도
위자료를 가로챈 것도 전부 재혁이 한 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쓴웃음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와서 그걸 알아서 뭐가 달라지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민준은 간 이식을 하겠다고 자기 간으로 서연을 살릴 수 있으니 제발 받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민준이 제발이라고 다시 말했지만 서연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순간 난 이미 죽었어. 그 말이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서연은 7년 동안 매일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애들 데리고 거리에서 떨 때, 쪽방에서 라면 하나를 3명이 나눠 먹을 때, 애들이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데려갈 때 말이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애들 때문에 버텼지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이제 와서 구원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역겹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지만 서연은 미안하다고 다 되냐고 7년이 어떻게 돌아오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민준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민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결국 그는 일어나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어요. 그때 하늘이와 별이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을 보고 달려왔어요. 엄마를 봤냐고, 엄마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들, 7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 하늘이가 작은 손으로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왜 우냐고 물었어요. 민준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7년 동안의 후회가, 미안함이, 자책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도 창 밖으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한재혁 이사의 배임과 횡령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사진 조작 증거, 비자금 계좌, 지분 계약서 조작, 용역업체 고용 내역.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혁은 자기 때문에 회사가 커진 거 아니냐며 자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고 항변했지만 민준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넌 내 가족을 망쳤어. 7년 동안 내 아이들이 거리를 떠돌게 만들었어. 경찰이 들어와 재혁을 체포해 갔습니다. 재혁은 끌려가면서도 민준을 노려봤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후 민준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를 막아섰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서연이 손을 빼지 않았어요. 민준은 7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 있다고,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듣겠다고, 이번엔 정말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다시는 자기 판단만 믿지 않겠다고, 서연의 말을, 애들 말을 끝까지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자기가 원했던 거였다고,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그것만 원했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번엔 듣겠다고, 평생 들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살아달라고 애원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당신 말을 믿어볼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함께 울었어요. 7년 만에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2시간에 걸친 긴 수술 끝에 두 사람 모두 무사히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민준과 서연, 그리고 하늘이와 별이. 하늘이가 민준을 올려다보며 내일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엄마 말씀을 들어보자고 대답했어요. 서연이 웃으며 공원에서 소풍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별이가 손을 번쩍 들며 좋다고, 엄마가 김밥도 싸달라고 말했어요. 네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하늘이와 별이는 각자 목에 걸고 있던 반쪽 팔찌를 꺼내 합쳤어요. 두 개가 하나가 되어 완전한 별 모양을 이뤘습니다. 바로 이 가족처럼요. 저녁 한강변 건물에서 하늘과 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노숙 가정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어요. 서연이 이사장으로 나서 자기도 7년 동안 아이들과 거리를 떠돌았다며 그 고통을 아니까 같은 처지의 가족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주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가족 넷은 재단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자기가 고맙다고,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늘이와 별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네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긴 겨울은 끝났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